저는 39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43에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으신다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진 결혼 생활을 붙들고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26에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폭력과 외도로 끝난 결혼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살던 시간은 지금 떠올려도 숨이 막힐 만큼 힘든 기억뿐입니다. 결국 저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애가 무슨 죄냐. 조금만 더 참고 살아라. 그래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만큼은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30이 되기 전에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몇 년 동안 저는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 키우고 일하고 집세 내기도 바쁜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제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40이 가까워질 무렵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았습니다. 그 사람도 이혼을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둘을 전 부인에게 보내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제 상처를 참 잘 이해해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도 결혼이라는 제도에 많이 대인 사람이다. 그래도 사람을 믿는 마음은 버리고 싶지 않다. 너처럼 상처 많은 사람을 보면 자꾸 마음이 간다. 그 말이 참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상처난 사람은 자기 상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내어주니까요. 남편은 제 딸에게도 따뜻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조심스럽게 딸에게 인사를 건네고 같이 인형 뽑기 기계 앞에 서서 서툰 손으로 인형을 뽑아주었습니다. 딸이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였는데 그날은 그 사람 손을 덥석 잡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과라면 다시 살아볼 수도 있겠다. 재혼을 결심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너무 오래 끌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았던 기억 때문에 이번에는 좋을 때 빨리 결정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또 말렸습니다. 이혼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 말처럼 쉽지 않다. 각자 짊어진 짐이 있다. 조금 더 천천히 알아보고 결정해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남편도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상처난 채로 남은 인생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재혼 후 첫 해는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은 퇴근길에 자주 꽃을 사왔습니다. 저는 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손에 들려있는 꽃다발이 좋아서 점점 꽃까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남편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식빵을 굽고 계란을 볶았습니다. 그 옆에서 딸아이는 아빠라고 부르며 매달렸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말과 웃음들이 우리 집에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들 눈에는 부족함 없이 행복한 재혼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이 결혼의 균열이 처음 보이기 시작한 건 남편이 갑자기 주말마다 바쁘다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원래 남편은 주말에 웬만하면 약속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도 가능하면 평일에 맞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토요일마다 친구를 만나야 한다며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도 친구 만나러 나갈 때가 있는데 남편이라고 친구를 안 만나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말 약속이 거의 매주가 되었습니다. 여보, 요즘은 주말마다 약속이 있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동료가 개인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내가 좀 도와주느라 그래. 사무실 정리도 해주고 서류 보는 것도 도와주고.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고 착실한 남편 이미지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재혼 전 남편은 휴대폰을 아무데나 내려놓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그냥 식탁 위에 던져두고 갔고 제가 잠깐 빌려 써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남편은 집 안에서도 휴대폰을 꼭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샤워할 때는 욕실 선반에 올려두고 잠잘 때도 베개 옆에 놓고 잤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처음에는 시대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휴대폰에 의지하고 사니까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출근할 때 셔츠에 정장 바지 정도만 입고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머리를 더 자주 손질하고 넥타이를 고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퇴근 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나면 갑자기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다시 만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멋을 부려요? 회사에 새로운 여직원이라도 있나요?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꾸미는 거다.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방심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평범한 화요일 밤에 벌어졌습니다. 그날 남편은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졌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딸아이와 간단히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데 휴대폰이 집에 있다는 사실에 먼저 놀랐습니다. 남편은 휴대폰과 한 몸처럼 움직이던 사람이었는데 이걸 두고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와 함께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되어 간섭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라는 감정은 예의를 밀어내고 제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건 몇 달 전 일이었습니다. 사진을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하면서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보라고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입력했던 숫자가 손가락 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잠금이 풀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면서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떠 있는 대화창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대화창을 눌렀습니다. 거기에는 저와 결혼한 뒤에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쌓아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고생 많았어. 주말에 올 수 있지? 애들 기다리고 있어. 애들.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제 눈이 멈췄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오빠, 어제 애들 학원비 보내준 거 받았어. 항상 고마워. 우리 집은 오빠 아니면 안 돌아가. 우리 집. 그녀는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그 말을 적어두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이번 주말에는 못 갈 것 같아. 집사람 눈치가 좀 보여. 다음 주에 꼭 갈게. 집사람. 그 말은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집사람. 그녀에게 저는 눈치 보이는 존재. 그리고 그 여자의 메시지 속에서 남편은 이미 다른 집의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딸아이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아이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잠깐 어지러워서 그래. 들어가서 숙제 마저 해. 딸아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두 집의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온 시간은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을 때 제 심장은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설렘이 아니라 공포와 분노였습니다.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좀 늦었지. 야근이 길어졌어. 저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휴대폰 두고 간 거 알고 있어요.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까 그 메시지 다 봤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외로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 한마디가 제게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죄책감도 없느냐고 묻기 전에 남편의 태도에서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전 부인이야. 당신도 알잖아. 아이들 둘 있다고 했던 거. 나는 이혼할 때부터 애들 책임은 끝까지 지겠다고 약속했어. 그 약속 지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저는 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물었습니다. 책임지는 거랑 두 집 살림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남편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두 집 살림이라니. 말을 그렇게 하지 마. 나는 그 집에 돈 보내고 가끔 가서 애들 챙기는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 큰 죄야.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 잘못인지 전혀 모르는구나.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내 전 부인은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 애들 키우면서 힘들게 산단 말이야. 내가 좀 더 보태주면 애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잖아.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애들 학원비 보내주는 거 부모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메시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우리 집은 오빠 아니면 안 돌아가.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 주말에 올 수 있지. 이건 돈만 보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의 남편이자 아빠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 말투가 원래 좀 과장돼. 저는 휴대폰 속 사진을 꺼내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왜 나를 집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에게는 주말에 못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요. 남편은 사진을 보고도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속일 생각은 없었어. 그냥 두 쪽 다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은 오히려 자백처럼 들렸습니다. 두 집을, 두 여자를, 두 가족을 다 지키고 싶었다는 말.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퇴근이 조금만 늦어져도, 휴대폰이 잠시 꺼져 있어도, 주말에 나가야 한다고 말해도 남편은 지쳤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알겠어. 그래도 당신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애들한테도 당신 이야기를 좋게 해주고 있다고. 그 말에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애들에게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지금 그게 더 문제예요. 친정에 이 상황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겨우 제가 재혼해서 안정된 줄 알고 계셨습니다. 아이에게도 차마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자꾸 싸워?
딸아이가 묻는 날이면 제 가슴은 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전 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화면 속 문장들을 다시 떠올리면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 집과 싸우게 되면 결국 상처받는 건 아이들일 테니까요. 그 집 아이들, 그리고 제 딸.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만 너무 바보처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대로 눈 감고 살아야 하는 건가. 이 질문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올랐습니다. 주말이 또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거기 좀 갔다 와야 할 것 같아. 저는 물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이제는 정확한 이름으로 말해주세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애들 있는 집. 거기 말이야. 그 사람 이름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죄가 더 명확해질까 봐 두려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 집은 당신에게 뭐예요? 남편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뜸 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당신과 우리 딸이 있는 집이지. 그 말은 정답이 되기에는 너무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인지 묻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당신에게 뭐고요? 남편은 눈을 감았다 뜨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오래 같이 살았던 사람이고 애들 엄마야. 그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오래 같이 살았던 사람. 남편의 마음속에서 저와 그 여자는 역할이 나뉘어 있을 뿐 둘 다 완전히 놓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남편의 폭력과 외도를 견디다 못해 제가 떠났습니다. 두 번째 결혼에서는 남편의 두 집 살림을 알면서도 제가 떠날 용기가 없어 붙들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두 번 속은 것도 아닌데 왜 제 인생은 비슷한 모양으로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나는 그렇게까지 가치 없는 사람인가? 내가 선택한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나를 둘째로 만드는 걸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니 결국 제 자신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한 중년 여성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재혼했는데 남편이 아직도 전 부인 집에 돈 보내준대. 애들 핑계 대면서 거길 들락날락거린다더라. 다른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두 집 살림이지. 애들 핑계 대지만 결국 둘 다 못 노는 거야. 나는 그런 결혼이면 안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를 누군가가 제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결혼을 하고 있는 걸까? 처음 재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꿈꿨습니다. 서로 상처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동반자. 이제라도 늦지 않게 찾은 두 번째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누군가의 두 번째 선택도 아니고 그저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그 여자는 오래 같이 살았던 사람. 나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그러면 앞으로는요? 언젠가 남편이 또 다른 사람에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국 남편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애들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그 집에 가는 거라면 우리 셋이 같이 만나봐요. 나와 그 사람과 당신. 남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쳤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채로 그냥 믿고만 살 수 없어요. 정말 책임만 지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까지 나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 같은 자리 나오는 사람 아니야. 당신도 그런 자리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고 괜히 상처만 더 생겨. 그 말은 결국 둘 다를 위해 거짓말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조금씩 접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서가 아니라 이 결혼에서 저 자신에게서. 그래도 당장 이혼을 입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딸은 아직 중학생입니다. 첫 번째 이혼 때도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해하며 살아왔습니다. 또다시 이혼을 한다면 이번에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가 또 실패했어. 이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도 큽니다. 남편 월급과 제 수입을 합쳐 겨우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팍팍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대로 참고 살까? 아니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끝낼까? 어느 날 딸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딸이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있잖아. 가끔 그런 생각해. 엄마는 지금 행복한가? 그 질문이 제 심장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저는 얼버무리려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행복하려고 애쓰는 중이야. 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행복하려고 애쓰는 거랑 그냥 행복한 거랑은 많이 달라. 그 말은 아이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려고 애쓰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게 아닐까.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쓰고, 누군가를 믿으려고 애쓰면서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애써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공책을 꺼내 처음으로 제 마음을 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지금 두 집 살림을 하는 남편과 살고 있다. 남편은 그것이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배신이라고 느낀다. 이 결혼을 이어가는 한 나는 계속해서 둘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리며 살 것이다. 글을 쓰고 나니 조금은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조금씩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당장 짐을 싸서 나올 용기는 없지만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정리하고 제 앞으로 들어오는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내가 나올 수 있는 날이 왔을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지 말지 제 마음 안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정말 두 집 살림을 정리하겠다고 결심한다면 그때는 한 번쯤 더 믿어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마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미 한 번 금이 간 유리는 붙여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두 번의 결혼으로 충분히 배웠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나 하나쯤은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해도 되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혼을 하고 남편이 2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남편이 아니라 결국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나를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오늘도 흔들리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제 자신을 버리지 않는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 있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저는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통해 어떤 나로 살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을 첫 번째 결혼에서는 맞으면서 참고 견디는 나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에서는 속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나를 선택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저는 묻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나를 선택하며 살 것인지. 이 질문이 제 남은 인생을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 이 시간을 돌아보게 될 날이 온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의 나는 비록 많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 자신을 버리지는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애씀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에서 조금은 자랑스러운 부분으로 남았으면 좋겠다.